네, 어제 이 시간에는 월가의 이색 토론이었던 지금 증시를 탈출한다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짚어봤었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하루만 외국인이 무려 2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피 지수가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은 어느 때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증시 상황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원래 오늘 주제는 그 골드라스 스테이닝이랑 패닉 스테이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았죠. 그렇죠. 2조 4천억 하루에 팔았으니까 아마 이 문제가 시청자분의 그 궁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시하면 초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CHOPPY로 해서 외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그렇죠. 이 초피는 숨막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는 오늘 그 모더나가 3상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상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트랙해서 12월 중으로 일반 사람한테 공급하겠다 하는 아주 호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3대 주가 떨어진 요인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20만이 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질병 관련된 이런 데서 아주 숨막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더나의 그 3상 실험 결과도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 관련돼서 초피 숨막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11월 주가가 많이 올랐죠. 11월 주가가 아마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별 단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갔던 편이고 아까 전환기업께서도 11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12월 달에는 변동성 장세가 된다.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 외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주가 상승에 따라서 사실 그 주가가 턱 밑까지 올랐다. 이 턱 밑까지 올랐으니까 숨이 컥컥 차겠죠. 이렇게 첩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결국 차익 실현 때문에 이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도 생뚱맞게 월가 이색 토론을 해서 지금 증시를 떠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주가 상승에 따른 고평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토론에 방송을 진단 하루 만에 3대 지수가 떨어지는 거 보면 월가 이색 토론이 장외 시장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분위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의 심리 상황을 반영하는데 시청자분이 앞으로 사실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대 지수에서 이렇게 보면 1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다우지수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경기 부양책, 경기에 민감주.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소위 언택보다는 컨택 이런 쪽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 과정에서 숨이 막히는 과정에서 결국 차익 실현도 11월 달에 많이 올라갔던 다우지수가 비교적 많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연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 문제든 미국의 증시 문제든 초비 숨막히는 상황이 당분간 연출이 지속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이 시간에 만약 증시를 떠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본 다음에 하루 만에 외국인이 그렇게 큰 규모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지금은 각종 낙관론이 많이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송 매체 이외에 이렇게 책임이 이렇게 규제가 없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마 각종 낙관론이 많이 이렇게 일었던 거는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시청자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이런 낙관론대로 뭐 3,400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시각인데요.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할 때는 오히려 코로나 직후 상황이
블루오션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낙관론 입을 때가 레드오션 시장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는 위험을 선호해야 돼. 위험을 선호해야지 돈 버는 거니까 사실 3월 직후에 3월 직후에 코로나 직후에 이때 주식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려는 하지만 낙관에 화려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승폭이라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에는 그 낙관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그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악재 요인에 더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오히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제 말씀드려서 어제도 그 균형이라든가 기본에 이렇게 충실하는 이런 쪽에 그 이렇게 투자 교훈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어제 하루에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정도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루에. 네. 근데 요것을 이제 원인 분석을 하면 MSCI 리밸런싱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요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MSCI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느닷없이 주가가 이렇게 외국 자본이 많은 파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 원인을 끼워 맞히다 보니까 MSCI 리밸런싱 문제를 어제 아침까지도 얘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에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12월 달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했는데 갖고 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거는 7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서 의도되지 않는 식으로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맞으면 12월 달에는 자연스럽게 이걸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이러한 주식 비중을 낮추는 이 주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이 의도치 않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걸 조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런 시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한국 증시에서만 MSCI 한국 지수가 0.3%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국 주식이 느닷없이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주식만 팔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만약에 MSCI의 리밸런싱 문제를 주식시장에서 0.4% 축소해서 주식만 팔았다 하는 시각보다는 외국인들은 어제 채권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도 대거 매도했던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이렇게 주말까지 외국 자본이 들어왔죠. 근데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서든 스톱 외국 자본이 멈추면서 2조 4천 되니까 이게 한국에서 좀 펀더멘탈 이런 측면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MSCI의 리밸런싱 문제다 이것을 다 해석하기에는 지금의 외국 자본이 갑작스럽게 매도를 그것도 하루에 2조 4천 정도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MSCI 리밸런싱 가지고 이걸 전부 해석하기에는 다른 요인도 결부되어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막에서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였는데요. 서든 스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든 스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8월서부터 미국 주식은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네. 한국 주식을 많이 담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하나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성 PD가 이게 준비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하는데요. 지금 주요 자산별 ETF가 이제 수익률 비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통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개월 한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가장 좋죠. 그러네요. 13%. 예. 그래서 8월 말 이후에 미국 주식을 좀 팔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사라. 이런 쪽의 얘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준다. 근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빨간 게 7.5%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의 상대적으로 증시가 얼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실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욕을 얻어먹긴 했습니다는 사실 미 대선 전후에서
그 이전서부터 네. 한국 주식이 진실빵이 될 것이다. 소위 solid 버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nothing 버거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미국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일부 증권사에서는 저가에서 미국 주식을 사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영업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개월 동안 이렇게 보면 그런 저가 매입보다는 한국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주식을 이렇게 담았더라면 네. 더 좋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대형 지수도 그쵸. 미국의 S&P보다 높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그 한 달간의 한국 지수가 얼만큼 가파르게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갔으면 차익 효과에 대한 실현 요건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관론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든 스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어제 그렇게 미국 자본이 지난 주말까지 잘 오다가 갑작스럽게 2조 4천 되니까 네. 서든 스탑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외환위기 이론에 있어 보면 서든 스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서든 스탑이라는 것은 미국 자본이 잘 들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자금 유입이 멈추고 이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서든 스탑이 되면 대규모 자본 유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1997년에 태국의 마타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했을 당시, 그다음에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 그 이전에 1994년 사실 중남미 외채위기,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런 서드스탑이 됐을 때는 이게 무서운 것은 실제로 지금 그쪽으로 한국이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서든 스탑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례대로 한국에 지금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이런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서든 스탑이 될수록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직접적 발생이고 실무경제 침체를 낳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서든 스탑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은 서든 스탑이 복합적 위기의 상황을 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외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그 외환위기가 있고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있고 국가 채무가 많아서 발생하는 국가 채무가 있고 실무 경제가 침체라는 소위 스태그네이션 크라이시스에서 장기 침체 위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는 증층적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위기 진단이 복합적이니까 네. 단순하지 않죠. 그 외화가 부족하면 외화 넣으면 되고 금융 시스템 하면 건전성 도모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고 위기 진단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표로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단순 위기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중 복합 위기, 위기 요인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한번 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시간이 한번 걸쳐서 시간이 보면 3중 복합 위기 그리고 4중 복합 위기 하는데 대체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했던 위기는 전부 4중 복합 위기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네.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서든 스탑 문제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사실 향후의 증시 모습이라든가 한국 경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서든 스탑 문제가 오랜만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어제의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위기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금의 성격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자본이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외국인이 어디 매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금의 성격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전에 1997년, 90년 태국의 마타와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했던 데에는 대체로 보면 자금이 캐리 자금 성격,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 겨냥 캐리 자금 성격과 그다음에 자 선진국도 들어갈 요인이 없고 신흥국 우리보다 낮은 국가도 들어갈 요인이 없을 때 자 우리가 보면 이쪽도 가지 않고 이쪽도 가는데 자금은 쉘터
피난처로 네.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체로 서든 스탑이 이런 자금이 들어와서 서든 스탑이 발생했다면 위기로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 대선 이후에 미국 자본은 대부분 다 펀더멘탈을 겨냥한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지속성 여부에 있어서는 어제 저 외국 자본이 대거 이렇게 이탈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지속 가능성이 돼서 금융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든 스탑이 발생했을 때 이걸 금융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네.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해서 오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을 봐고 왔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속 가능성, 미국 자본의 매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달러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펀더멘탈 측면도 있지만 이전에 한번 조지 소로스랑 그다음에 폴 싱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방송을 한 채가 외국 자본의 성격에서 일부는 투기 자금의 성격도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로 봅니다. 근데 요 환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그 서든 스탑 것처럼 환차익 부분이 축소됐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탈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6원 정도를 가다 보니까 미 재무부에 생각하는 적정 환율인 1,150원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적인 소지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결국은 매도하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요인이 사실 어제의 서든 스톱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캐리 자금이라든가 환차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이렇게 캐리 자금과 쉘터 자금의 성격이 적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장소가 됐기 때문에 어제 그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도세가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보유도 지금 1선, 2선 합치면 5,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는 캐나다와 맺었던 상시협정,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건 이제 규모도 정해지지 않고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나갔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외환보유가 괜찮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빼면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캐나다의 통화서 협정 빼다 하더라도 우리 외환보유는 5,3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최강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캡틴 방식으로 3,800억 달러로 내려 추정한다면 우리 외환보유는 외가 풍족하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 자본이 국내 증시에서 2조 4천억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어제 원달러 환율은 지극히 안정적인 아마 어제 환율이 이렇게 2조 4천 정도 하면 대체로 24원 정도 폭등해야 되는데요. 네. 어제 3원 정도만 상승한 그쵸. 거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외환보유가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 가세돼서 어제 환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언제 다시 들어올 것인가 이 여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이 주도했던 2차 랠리, 과연 1차 랠리와 어떤 점이 다를까 이 확연한 차이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 네. 3차 팬데믹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직후서부터 이렇게 3월 이렇게 이후에 1차 팬데믹, 그다음에 8월 광복절에서 2차 팬데믹, 그리고 3차 팬데믹인데요. 3차 팬데믹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됐죠. 네.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청장으로 승격돼서 아마 이렇게 되는데요. 정윤경 청장께서는 사실 다음 주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발생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렇게 문제를 보면 1차, 2차, 3차 팬데믹 사학인데요. 정치적인 측면은 동학개미의 힘이 커서 2차 팬데믹을 극복하고 미 대선을 전후로 해서 돈의 힘에서 주체 세력은 동학개미에서 갔던 1차 랠리고 이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방역 선진국의 혜택이라는 측면, 국민의 자발적 협조, 그다음에 돈의 힘은 유동성 장세죠. 이때 그렇습니다. 근데 2차 랠리는
주시적인 측면에서 2차 랠리는 외국인이 동학개미에서 외국인이 주도하고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이렇게 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서상현 팀장께서도 확실하게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것다 하는 점에서는 바로 그것이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든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은 전부 펀더멘탈 장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왜 펀더멘탈 장세냐 또 외국인이 주도했느냐. 외국인은 유동성 장세일 땐 자금 잘 안 들어옵니다. 한국을 사기 때문에 신흥국은 한국을 사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됩니다. 근데 미 대선 이후에 유동성에서 펀더멘탈로 주체 세력이 동학개미에서 외국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사실은 바이든 효과가 컸죠. 네, 바이든 효과가 커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의 이기주의 보호주의에서 사실 다자취에 채널하니까 세계 교육이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가 이렇게 모더나든 아니면 파이자든 백신 개발에서 상용화 되니까 이렇게 뛰어났던 상품의 이동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세계 교육이 증가한다. 그래서 수출 지형적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가장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한국을 사니까 펀더멘탈이 혜택을 받는 한국을 집중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간에 이렇게 아까 그래프 한국경제신문의 그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코스피에 관련된 인덱스가 지금 14% 정도로 해서 S&P보다도 한 2배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수익이 나는 배경이다. 그대로 이렇게 적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 하락했다는 환차익을 겨냥했던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동학개미에서 외국인들 유동성 장에서 펀더멘탈 장세를 바뀐 데에는 자 대선 이후 또 코로나 그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근본적 전환점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면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오늘 그 12월 1일이죠 오늘이? 네. 11월 달에 수출 통계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출 통계 잘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내수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내수. 그래서 오늘은 수출은 잘 나올 거로 봅니다. 10월 달도 괜찮고 11월 달도 괜찮고 잘 나올 거로 보는데요. 문제는 내수입니다. 3차 팬데믹 때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외국인 들어오면 펀더멘탈에서 한국을 사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지금 어제는 2조 4천 매도했지만 사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줄어오냐 할 때는 한국 경제다. 근데 한국 경제는 수출보다도 내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은 살아나는데 내수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10월부터 다시 소비와 관련된 지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이 과거처럼 내수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국가로 내수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에 의해서 먹고 사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수출에 의해서 우리가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 훨씬 많이 얘기하는 포워드 링키지가 대기업을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전체에서 일단은 소득도 대기업에 잘 나가는 기업들의 중심으로 한 근로자 중심이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지금은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배경이죠.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와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는 정은경 청장께서 만약에 다음 주 이후에 1000명이 된다면 3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의 외국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것 마찬가지로 자 2분기 저점에서 3분기에 경기가 좋아서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낙관론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수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3차 팬데믹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3분기에 반짝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더블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도 내수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내수 분야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L장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보는 경기에 대한 시각과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 부분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건은 3차 팬데믹에 이렇게 우리가 진압 여부죠. 네. 한국 경제에서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진압될 때는 다시 한번 방역 선진국의 재평가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그 낙관론이 이렇게 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산 시에는 방역 후진국 전략과 함께
한계 비관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측면에서 수출은 외수 사이드는 좋아지지만 내수 사이드에서 보면 지금의 현 정부 입장,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고민은 좀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차 팬데믹을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다 보니까 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2단계로 올려 2.5단계를 올려면 소상공인이 전부 이렇게 무너지면서 경기가 침체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정부도 이 점을 고려를 해서 3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단계를 빨리 올렸죠.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에서 뭐 과감하게 올렸죠.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 생각해서 지금은 2단계 플러스 알파, 뭐 또 지역별로 달리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팬데믹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간의 정책 조화를 어떻게 정부가 이끌어내냐 하는 시각이 한국의 내수 문제, 그다음에 해외 시각 문제, 외국 자본의 지속 유보 이런 문제를 판가름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이후 2차 랠리를 이끌었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던 때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환투기 세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부 환차익이 부분이 개재됐다 외국 자본이 네. 대선 이후에 되는 데서는 지금은 이제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6일 방송에서도 환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환차력을 겨냥한 외국 자본의 유입 속도는 많이 둔화될 겁니다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1106원입니다. 1106원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적정 환율로 생각하는 조만간 미국의 대선으로 연기됐던 환율 보고서가 발표하느냐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내년에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연두교서를 통해서 부처에 뭐 이렇게 받는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상 올해 그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고 내년 4월 15일에 합쳐서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미 재무부에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적정 환율 수준은 1,150원을 본다. 근데 지금은 1,106원이니까 환차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시장에 맡겨놓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정 환율 수준보다 밑에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 측 요인에서 달러 약세되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가 고평가되고 그렇죠.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기대되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과 스무디 어퍼렌 차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이게 방지하다 보니까 외국 차원의 입장에서는 자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시각 첫 번째, 환차익 매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 두 번째는 한국 정부도 시장에 맡겨놓던 체제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이렇게 막는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환차익 겨냥한 외국 자본의 유입 속도는 유입은 매력이 거의 적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의 이 측면을 본다면 유입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한국의 경기를 부양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 정부가 경기 대책으로 내놓았던 뉴딜 정책,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앵커가 아주 좋은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네, 지금 바이든 효과에 의해서 수출은 살아난다.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상품의 이동은 살아난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적다.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에서 외국 자본들 때 문제가 것이 우리 경제 내수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수가 문제는 근데 수출이 증대하더라도 내수를 연결시키는 효과가 과거보다는 적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켜야 사실 3차 팬데믹에 대한 경기 둔화 효과를 부식시키면서 외국 자본이 펀더멘탈과 관련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의 사실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함정, 외딴섬처럼 네, 우리 독특한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이게 디커플링 문제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해외 누수 효과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도 사실 글로벌 추세 정책 인위적으로 정책을 공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외 드레인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시각과 해외 정책의 기조와 거시경제, 세계 경제 기조와 같이 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정책의 글로벌하다 하는 것을 꼭 좀 지금 경제 강요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직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니까 한번 보면 코로나 직후에 재정 정책보다는 네. 사실 페드라든가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 완화 정책을 더 치죠. 네. 미국만 하더라도 유동성을 풍부하겠죠. 공급하겠다, 금리를 제로다, 일본과 일본 전부 마이너스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화 정책보다도 재정 정책을 주가됐다.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들이붓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 정책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선 자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앞으로 뭐 3차 국난극복 지원금이라든가 뉴딜 정책에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죠. 하나 증세하고 두 번째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증세는 조세 저항 때문에 종부세들 다 나오고 계십니다는 조세 저항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세에 의해서 재원 마련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 간 전환. 내 세대 때에서는 젠처럼 주치 보십시오. 현 정부를 안 지키겠다. 이회만 지켜달라. 2025년 지켜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손 세대에 전가시키는 게 적자 국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 제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채권 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대목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측면이 거의 위험 수위가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 적자 국채가 말하면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 상태로 놓는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퍽 튀는 요걸 이제 파월의 슬꺾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적자 국채금리에서 공공부문의 재원이 마련한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퍽 튀니까 소비 떨어지고 투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간 수요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메이션 해보고 하겠습니다. 적자 국채를 소화해서 공공부문 재정이 증가하지만 적자 국채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려 소비 떨어져 투자 떨어져 민간 수요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서메이션 하면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죠. 네. 이게 구축 효과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남기 부총리가 애를 쓰십니다는 종전의 관점대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보면 사실 그 페이고라든가 간전 정책이라든가 제3의 정책 방식을 한다. 홍 부총리께서는 뭐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간전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페이고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요? 페이고 정책은 전체적 지출 규모는 크지 않고 네. 공무원들 봉급 왜 안 줄입니까 지금? 증세만 하고 왜 공무원들 봉급 왜 안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기관 운영 경비 왜 안 줄입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경직성 경비 세목 항목에서 일반 경직성 경비에서 이건 경기 부양 효과가 적으니까 요 부분을 줄여 지불해. 그다음에 일반 투자성 경비 이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뭔가 해서 이런 쪽에 있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니까 공공 부문의 일반 경기에서 줄이고 그다음에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세목 항목을 이렇게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민들의 세금 증대하고 하지만 지금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합니까? 안 감소합니까? 안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더 화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이렇게 증대시키지 않으니까 국가 채무 논쟁은 없는 겁니다. 적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봉급, 공무원의 기관급을 확 줄여. 그리고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이렇게 세목 항목을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전 정책은 조세를 100, 지출을 100 할 때는 똑같이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꺾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소위 케인지언의 밸런스 멀티플레이 팩터 균형 재정성이 1입니다. 1. 네. 그래서 조세 수입 100 그걸 똑같이 지출하면 경기 부양 효과 없냐? 그렇지 않고 경기 부양 효과 1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게 이런 것이 간전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제3의 방식을 좀 동원한다든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직후에 두 차례 금리를 딱 내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앞으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닛 앨런이 이제 네. 임명됐는데요. 사실은 특정 이론에서 지금의 복잡한 현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위기 문제를 풀어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책 처방을 받아들이는 실질적 방법에 많이 쓰는 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통화 정책에 더 의존하는 법입니다. 통화 정책에 의존하고 매크로 사이드는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로고, 그다음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이고, 준칙보다는 자유재량적이고, 시장에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게 예일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11월 달에 이 금통일 보면 왜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했느냐, 매파적 기조를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3차 팬데믹이면 좀 돈 좀 공급해야든가, 금리를 못 떨기 어렵다 하더라도 돈을 좀 더 공급해야 되든가, 이런 쪽에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됐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 3차 팬데믹이 되는 상태에서 좀 국민들이 우려감을, 증세도 많이 되고 모두는 그래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킬 거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두 차례 정도 딱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이렇게 보면 매파적 기조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내년에 또 벌써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상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회 곳곳에 소상공인도 돈 안 들어가고 병목 현상, 바틀렉 현상이 지금 많습니다. 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가고 이 편도 좀 적당하지 못하겠습니다는 대기업도 좀 계속 캐시플로우입니다. 이게 곳곳에 흘러야 되는데요. 제도가 막아놓으니까 병목 현상이 흐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줘야, 이 버틀렉이다. 풀어줘야 되는데요. 풀어주려면 최소한 돈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 지금 뭐냐, 넘치도록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적인 측면에서 모험성, 혁신성이 언제 담보를 요구합니까? 시중은행에. 그러면 뭐냐, 모험성, 이렇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증권사에 대대적으로 친증시 정책을 치고, 그 다음에 담보가 없더라도 혁신, 청정 들어가면 은행 증시 부분에 좀 대출기를 좀 줘라 하는. 그래서 지금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증시에 좀 이런 상태에서 증시에 친증시 정책은 치는 것이 지금 네. 한국 증시에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간다면, 그런 쪽으로 좀 국회 법률을 좀 그쪽으로 유지해서 대주양도차액 10억 이런 거 잘 유지하셨습니다. 허르시는 김에 사실 증권 위주로 커머셜 뱅크보다는 인베스트 뱅크 쪽으로, 이쪽으로 좀 금융 정책을 좀 변화시켰으면, 이런 문제를 좀 이게 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변화시키면 한국에 지금은 뭐해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식이 동학개미들이 지금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학개미의 힘과 함께 주식이 좀 좋은 장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시청자분 돈이 많이 벌면, 어려운 가운데도 돈이 많이 벌면 위안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에 2차 랠리를 이끌어왔던 외국인이 어제 하루에만 2조 4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일시적인 매도세일지 혹은 한국 증시를 아예 탈출해버리는 서든 스톱일지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앞으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